유럽 드라마도 보고 그 나라의 문화도 엿보는 유드피아. 반갑습니다. 와. 지난번에는 약간 번외편이었다면 오늘은 제대로 된 유럽 드라마를 만나볼 건데요. 어느 작품일지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실게요. 자, 첫 번째 사진은요. 베토벤, 바흐, 브람스 등 음악가로 유명한 나라죠. 괴테, 칸트, 슈바이저, 아인슈타인, 또 철학가 과학자들이 정말 이 나라에서 많이 배출이 됐습니다. 위인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단 사진이에요. 1989년에 이 장벽이 철거가 됐습니다. 어디게요? 너무 많이 주셨잖아요. 너무 많이 줬나요? 사실 이 이름이 아마 이제 역사 속에 가장 아픔으로 남아있는 나라죠. 네. 이 드라마의 주제이기도 한 인물 히틀러의 나라. 오늘 만나볼 작품은 바로 독일 드라마입니다. 어떤 드라마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Ich führe dich jetzt zurück zu der Quelle deiner Angst. Gehrenrat, Sondermittel aus Köln. Zu Asche, zu Staub, Das Ziel dieser Leute ist nichts Geringeres bin nicht geraubt. als die Zerschlagung unserer Demokratie. Du hast keine Ahnung, mit wem du es zu tun hast. Deshalb bin ich hier. So läuft das in dieser Stadt. Es ist wohl nur ein Traum. Ich brauche deine Verbindung zur Polizei nicht. Mir gehört die Polizei. Wer weiß es schon genau. Zu Asche, zu Staub.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에 그 시기를 소재로 한 드라마 바빌론 베를린 함께해 주실 특별 독일 손님 모셨습니다. 독일의 생생한 문화 이야기 들려주실 플로리앙 씨 소개드립니다. Hallöchen, ich bin der Florian. Ich komme 이제 한번 한국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 안녕하세요. 독일에서 온 뷰아라고 합니다. 현대는 대학원 다니면서 모델링 일도 하고 운동은 굉장히 좋아해서 뭐 대회도 뭐 가끔 튀고 어떤 대회요? 바디빌딩 보디빌딩. 헐크가 있다면 벌크신데요? 오, 너너너 운동 엄청 하시나 봐요. 거의 매일 2시간씩. 매일 2시간씩요. 와. 우리 작가님도 요즘 매일 하시죠? 네. 15씩. 예. 웃으시지 마시고. 저한테 그것도 많이 하는 거예요. 맞아요. 너무 고단자 앞에서 운동 얘기하면 안 돼요. 너무 운동 너무 잘하시니까. 자, 네. 오늘 이분 또 함께 해주셨죠. 촌철 분석의 달인입니다. 김선영 평론가님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바로 질문할게요. 독일 드라마, 우리 처음 다루나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독일 드라마의 매력, 우리가 어떤 걸로 알고 보면 될까요? 그러니까 실제로 독일 드라마를 우리가 많이 접할 기회는 없지만 좀 독일 드라마에서 유난히 좀 특징이 있다면은 좀 범죄 수사물, 범죄 드라마가 굉장히 강세예요. 네. 그러니까 1970년도부터 지금까지 최고 인기를 누리고 있는 타토르트라는 시리즈가 있는데 거의 독일에서 최장수 뭐 범죄 수사물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에도 화제가 됐던 게 베를린의 개들이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 역시 이제 범죄 수사물이고 우리가 오늘 다룰 작품도 범죄 시대극이잖아요. 네. 독일인들의 좀 특성이 들어있지 않나. 과학기술도 발달하고 철학도 발달한 그런 나라다 보니까 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또 사회 질서를 굉장히 좀 중시하는 그런 특성이 범죄 해결을 통해서 이성과 질서를 회복하는 이런 범죄 드라마의 인기로 나타난 게 아닌가. 독일 살짝 색깔로 따지면은 약간 다크한 색감일 것 같은데. 검은색에서 어두운 회색. 그쵸. 예, 예. 독일 수동차 몰고 다니는 분들도 대체로 검은색 아니면 어두운. 그렇지. 오, 그러네. 이태리 차 보시는 분들은 빨간색이나 노란색인데. 야, 특징이 있다. 바빌론 베를린. 과연 어떤 드라마인지 1차 대전 종전 10년 후 드라마를 다뤘죠. 네. 그죠? 어떤 드라마인가요?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1920년대 베를린이라는 거대한 파티장에 카메라를 대고 본다. 예, 거대한 파티. 그 베를린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파티 도시였어요, 이 시대에. 네. 성적으로도 개방적이고 독일 표현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꼽히고 있는 네. 시절이었거든요. 그 당시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화려한데 겉모습은 그 예술을 꽃피게 한 에너지들 있죠. 매우 어두운 사상과 이 역사적 환경이었거든요. 그래서
겉에 화려한 파티장의 모습도 너무 현란하게 보여주면서도 그 뒤에 있는 어두운 에너지들까지 같이 조명해주는 네. 예, 그런 드라마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대극인 거죠. 그죠? 네. 그 지금 파티장의 비유를 해주셨는데 이 드라마를 그 표현하는 평 중에 하나가 용광로 같은 도시 베를린을 잘 담아냈다 이런 말을 또 쓰기도 하거든요. 네. 한마디로 이 드라마를 좀 정리하면은 그 1920년대 베를린을 생생하게 재현한 블록버스터 시대극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너무 많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서 자칫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도대체 어떤 얘기지? 좀 잃어버렸어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초반에 이 드라마를 잘 따라갈 수 있는 그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일단은 초반부에 등장하는 핵심 미스터리는 두 개예요. 게레온이라는 쾰른 출신의 형사가 어떤 필립의 행방을 추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여기 또 하나의 주요 미스터리가 러시아에서 열차 하나가 들어오는데 그 열차에 어떤 칸에 황금이 들어있어요. 맞아요. 이 황금은 도대체 어디에서 온 이거 것인가? 황금 스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일회 스포. 네. 근데 거기 황금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 열차에 뭐가 많아요. 예. 좋았어. 네, 그 궁금해. 드라마를 시청하셔야 진짜 궁금해졌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개의 미스터리를 따라가다 보면 그 네. 뒤에 더 점점 더 커다란 음모와 비밀이 밝혀지기 때문에 네. 그 과정을 따라가다 보면 이 드라마에 몰입하실 수가 있고 또 보편적인 사랑 얘기도 있어요. 맞아요. 여기 빠지면 안 되죠. 배우들의 비주얼이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훌륭하구나. 로맨스가 더 좀 절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플로리안 씨, 돈인 나라 드라마잖아요. 어떻게 보셨어요? 이제 물론 굉장히 잘 요약하셨어요. 저는 이제 칭찬 더 이상 들었어요. 말할 필요 없어요. 현지인 인정. 재미있게 보셨지만 이제 네. 재미라는 단어가 이제 막 웃으면서 보는 거 아니었어요. 굉장히 맞아요. 무거운 내용이잖아요. 네, 사실. 맞아요. 그래서 보면서 이제 약간 마음이 좀 아팠어요. 물론 픽션이지만 뭐 역사적인 사실대로 나타나는 뭐 드라마이니까 네. 좀 물론 가슴이 아팠어요. 무거운 내용이었어요. 근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알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비싼 뭐 제작품인 것 같아요. 한 4천만 유로 뭐 들어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해 드릴게요. 엄청 상당합니다. 이게 네. 한국에서도 지금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드라마기도 하고 시즌이 계속 나오고도 있어요. 바빌론 베를린 재촬영도 많이 했다고 하네요. 정확하게 무려 5,500만 유로래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745억! 억소리 나네요, 진짜. 억소리가. 아니, 진짜. 800억 가까운 돈을. 네. 와, 이 정도면 완전 대작이죠. 와 유럽은 사실 할리우드만큼 그렇게 돈을 펑펑 쓰진 않거든요. 대체로는. 그것도 드라마에. 예. 그렇죠. 곳곳에 숨어있는 소품들 하나조차도 그 시대에서 사용할 법한 것들을 다 표현했던 것 같은데. 우리나라 뭐 드라마나 영화 뭐 유명한 거 거의 없잖아요. 사실 뭐 재미없잖아요. 본인 나라 그렇게 얘기하기야. 슬프기는 한데 이거는 진짜 잘 맞는 것 같아요.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뭐 작품이잖아요. 맞아요. 자랑스러워요. 그만큼 쓴 게 티가 나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독일뿐만이 아니라요. 비영어권 국가를 다 합쳐도 가장 많은 예산을 쓴 작품이래요. 그러니까 특히 이 드라마에 좀 자주 등장하는 모카 FT라는 클럽이 있잖아요. 거기에 수많은 인물들이 춤을 추면서 등장을 하는데 네. 그 인물들의 의상 하나하나를 다 호화 의상으로 제작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 드라마를 보기 전에 어렵다는 얘기를 듣고 좀 알고 봐야지 하고 이제 누가 블로그에 올린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정확히 표현한 게 미친 드라마를 만났다. 아하. 여기에 빠져서 지금 헤어나오지 못하겠다. 네. 그래서 사진이나 이런 거 다 캡처해서 올렸는데 그 글 중에 하나가 100년 전 의복 그대로 입었대요. 이 작품은 정말 많은 예산이 들었고 그게 완성도를 직결되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리고 이 드라마의 거리에 시위 장면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많이 하는데 대사가 있는 인물들은 3,000명. 3,000명이나 팔으세요? 네, 5,000명이 등장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작품이에요. 아니 CG 같은 것도 좀 사용하지 않았어요? 예, 이제 베를린이라는 도시가 사실은 그 2차 대전 때 폭격을 굉장히 많이 받은 도시여서 역사적 건물이 거의 안 남아 있어요. 1920년대 그러니까 2차 대전 이전에 베를린을 재현하려고 그러면 CG 아니면은 건물을 다 모형으로 다시 지어야 되거든요. 와. 그러니까 엄청난 작업인 거죠. 수상 경력이 깜짝 놀랐던 게 저는 독일에서 잘 만들어져서 독일에서 상을 좀 많이 받았겠거니 했는데 당연히 받았고 독일에서도 2018년도에 2018 서울 드라마 어워즈에서 대상을 수상을 했어요. 네, 실제로 뭐 국제 드라마 페스티벌이기 때문에 해외 작품들이 많이 상을 받긴 하는데 그 해에 만들어진 드라마 중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다라고 호평을 받는 작품이에요. 그 세계 대전을 소재로 한 작품들은 너무 많잖아요. 네. 근데 이게 1920년대 베를린을 조명한 작품은 사실 거의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이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시대극으로서의 메시지도 굉장히 오늘날에 좀 유효한 게 이게 나치즘이라는 괴물이 어떻게 성장을 해 나가는가를 네. 드라마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어떤 민주주의 위기라는 그러한 동시대적인 질문을 또 던지고 있는 작품이기도 하거든요. 제가 그 학교에서 철학 그 선생님이 독일 철학자들을 묘사할 때 쓰는 독일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 단어가 앙스트라는 단어인데 앙스트. 뭔가 뭐 쇼펜하우어나 뭐 칸트 같은 사람들 철학할 때도 이거는 앙스트의 결과다. 뭐 베이토벤의 음악도 이것은 앙스트의 결과다. 그다음에 이 드라마도 이것은 앙스트를 표현했다. 근데 그 번역을 안 해요. 그거 보면 번역이 불가능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진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앙스트라는 게 어떤 느낌이길래 번역을 못 하느냐. 이게 설명하기 좀 굉장히 어려운데 직접적으로 이제 번역하면은 네. 막겁될 수도 있고 투염될 수도 있고 공포 그런 것도 될 수 있지만 그때는 이제 안정성이 없었고 경제적인 상황도 그렇게 좋지는 않았고 네.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했고 뭐 희망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다음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는지도 몰랐고 그래서 뭐 앙스티다 이게 그게 무서움. 앙스트구나. 무서움, 두려움, 겁, 공포. 예. 1차 세계대전 패배 후에 이러한 불안의식을 좀 반영한 장르가 독일의 표현주의 영화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의 그런 표현주의 영화적인 특성을 계승한 그런 연출을 좀 선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현주의 영화의 특징이 어떤 인물들 내면의 광기, 불안 이런 것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빛과 어둠을 굉장히 강렬하게 대비시키거든요. 네. 근데 이 작품에서도 보면은 빛과 어둠을 대비시키는 장면이 굉장히 많아요. 범죄자들이나 독일의 경찰들이 등장할 때 어떤 벽에 갇힌 거대한 그림자를 먼저 보여주면서 시작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그런 어둠을 이용해서 인물들의 좀 불안과 어떤 분열된 자아 이런 것들을 보여주거든요. 네. 그런 배경을 알면은 이 작품이 왜 그렇게 연출해서 네. 호평을 받는지도 이해가 가능한 거죠. 야, 독일 블록버스터 시대극입니다. 바빌론 베를린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첫 번째 유드픽 보여주세요. 저때가 이제 1929년 5월 1일 시위라고 그래서 독일 역사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장면. 뭐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에 있는 그 거대한 어떤 민주화 시위랑 맞먹을 정도의 역사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진짜 사실이었어요. 많은 사람 그때 당시 시대 이제 이 시위했을 때 다 죽었어요. Sind die auf Krawall gebürstet? 이게 그 경찰청장이 유혈 진압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비난을 받는 장면이죠. Поезд беспрепятственно пересек границу и находится на пути в Берлин. 반스탈린주의를 외치는 붉은 요새라는 집단이 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역사를 그대로 재현하기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그게 굉장히 다양한 갈등을 집어넣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양한 정치적인 입장이 충돌하는 시대적인 특징을 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Der Fall kann von größter Bedeutung für uns sein. 한 명 한 명 Ja, die 되게 Lieferung aus Russland 본인의 그러니까 Alfred 그림자에 숨어있는 과거들 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진실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네. 캐릭터마다. Das ist die Hoffnung Deutschlands. Wie viele Mann sind das? 4000. Ganz besonderes Manöver, das. Ja? Wir nennen es Operation Prangertag. 드라마 속 배경이 1929년 독일 베를린에서 바이마르 공화국 시기 때 일어난 일들을 저희가 잠깐 지켜봤는데 저도 잘 몰라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다시 본 게 되게 많았어요. 이거 보면서 너무 어려워서. 근데 어렵지만 다시 봐도 저 장면 내가 놓쳤네 아까? 이러면서 많이 봤던 것 같은데 배경 지식 그만큼 어려울 것 같은데 좀 제가 말할 수는 있거든요? 예. 입 좀 빌릴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독일이 왕국이었다가 네. 1차 대전에서 지면서 이제 왕이 물러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마르 공화국이라고 하는 민주 국가가 태어났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제 독일이 전쟁에 진 나라기 때문에 나라가 잘 살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세력이 있는데 네. 그 세력이 지금 이 영화에 보면 크게 두 가지 세력이 있어요. 아까 시위에 나왔던 세력은 이제 노동자들의 국가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고요. 그 당시 모든 나라가 이념 갈등이 있었으니까.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나온 그 재벌들 있죠. 네. 큰 대저택에서 불을 내려다보는 세력은 독일을 군대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시 독일을 갖다가 강력한 부국 강병해야 된다라고 하는 세력이에요. 이 세력이 이제 나중에 나치랑 연결이 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흔히 우리가 공산주의라고 하는 세력이고, 러시아가 그 당시 가장 큰 공산 국가였기 때문에 러시아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랑 소통을 하고 있는 공산 세력과 네. 그 독일을 다시 한번 전쟁으로 일으키려고 하는 세력이 이 민주 독일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그 중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양쪽의 음모 사이에 이 주인공들이 다 낑겨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지금 이해했는데 다시 보고 오면 안 돼요, 지금 저 집에 가서. 사실은 커다란 정치적인 싸움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네. 그 안에 사람들의 실제 삶을 보면은 빈곤하고 계급차가 극심하고 또 이런 혼란과 갈등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사실은 그 나치즘이라는 괴물이 싹 트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사실 그 20년대 그 바이마르 공화국의 어떤 특성이 만들어낸 그 시대의 악을 좀 성찰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정치 갈등 외에 어떠한 시대의 어둠들이 있는지 살펴보시면 네. 더 의미가 있는 작품입니다. 플로리안 씨는 조금 아시잖아요. 어떤 역사적인 배경인지. 그때는 이제 나치라는 단어가 사실은 없었어요. 이제 히틀러가 어떻게 선장했는지 봐야 돼요. 바이마르 공화국 이제 일단은 자신이 잘 가고 있었어요. 네. 잘 민주화 잘 되고 있었는데 실패했어요. 이 세계 뭐 경제 위기가 나타나고 나서 네. 실업률이 이제 높아졌고 불만이 높아지고 나서 이 히틀러가 이것을 이용하면서 성장했어요. 네. 네. 아니 정말 나치즘으로 좀 흘러가는 그 상황 속이었는데 히틀러가 등장할 법도 안 돼. 이때는 지금 대표적인 극우 단체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는 네. 오시라는 단체가 있고 그 강철 헬멧. 그러니까 이름만 들어도 굉장히 극우스럽잖아요. 강철 헬멧단이라는 네. 두 개의 단체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단체를 갖다가 합치는 과정에 아까 그 재벌이 등장한 거거든요. 네. 저 재벌이 이제 여기서 니센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이 두 개의 극우 단체를 합쳐가지고 슈트롬 압타일롱이라고 하는 에세이라는 단체를 만들고 네. 그 에세이라는 단체를 갖다가 히틀러한테 맡기면서 나치가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치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두 개의 주먹패로 이루어진 그 극단적인 단체를 갖다가 M&A 하고 있는 과정과 네. 그 돈을 구하려고 하는 음모. M&A. 예, 이해가 되게 빨리 그런 돼요. 것들이 이제 여기서 묘사가 되는 거예요. 아니 드라마라서 픽션 상황이 좀 많긴 했지만 너무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들을 실감나게 표현해서 일단 몰입감 정말 쩝니다. 자 그럼 다음 유드픽 한번 확인하실게요. 저런 게 이제 바빌론 베를린이라는 제목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베를린이 워낙 그 개방적이어서 네. 다른 사람들이 죄악의 도시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데케당트 베를린이라고도 부르고. Paragraph 118. Die Kunst ist frei. Das müsst ihr mir erstmal 이 nachweisen, dass ich kein 주인공 Künstler 남자 bin. 주인공은 풍기 단속반이었잖아요. 그죠? 네, 근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그 풍계단 속반이 들어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쾰른에서 온 이유가 그 시장이 곧 선거가 치러지는데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단서를 알 수 있는 필름을 지금 찾아야 되는 네. 비밀 인물을 가지고 이쪽으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그 필름의 존재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네. 어떤 협박을 받고 은폐를 하죠.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역사적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저 사람이 지금 약물 중독 형상을 보이잖아요. 네네네. 저 지금 가지고 다니는 게 저게 아마 모르핀일 거예요. 근데 모르핀일 당시에는 거예요. 네. 모르핀이 불법이 아니라 독일 정부에서 군인들한테 아니면 군인 그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을 받는 사람한테 국가에서 나눠주고 있던 상태예요. 고통 줄이려고. 네. 그리고 그게 얼마나 위험한 약인지를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지금 Dein Typ ist gefragt. Du und der schnieke Kölner. Find heraus, was er hier sucht. 드래킹 가수로서 공연을 하다가 나중에 이렇게 가면을 벗는 그런 공연인데 굉장히 좀 충격적인 반전. 방금 또 화면 속에서 봤던 그 몰핀 중독된 라트. 그리고 또 여자 주인공이 잠깐 나왔었죠. 이중 생활을 해요. 네. 그게 샤를로트라는 여자 주인공 이중 생활로 인해서 가족 생계를 책임지고 있죠. 불법 행위를 많이 하는 주인공들로 표현이 됐어요. 네.
근데 사실은 이거를 선과 악으로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게 주인공들이 보이는 특징이 그 1920년대라는 시대상하고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네. 게레오는 사실 그 몰핀이 그 1차 세계대전의 그 고통 때문에 대처하기 위해서 몰핀을 사용을 하다가 이제 중독이 되는 거고 샤를로트 같은 경우에도 빈민 출신으로 네. 그 생계를 위해서 가족들을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계형 매춘을 하는 그런 캐릭터라서 그 역사적인 상황에 어떤 부산물처럼 그런 네. 행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좀 이해의 여지가 있는 거죠. 거의 대부분 여기 있는 사람들이 지금은 멋있는 옷을 입고 파티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 1차 대전의 참상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생각을 해야 돼요. 이 사람들은 선악이라는 거를 믿기에는 너무 많은 걸 본 사람이에요. 그러네요. 네, 자기 동료랑 같이 밥 먹고 있는데 갑자기 스나이퍼 총알 날라와가지고 머리가 날아가는 것도 본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1920년대 베를린이 가지고 있는 그 분위기는 뭐냐면 그 고통과 어떻게 타협할 것이냐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소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라트라는 사람이 주인공으로 설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독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시대적인 특징을 드라마에서 어떤 대사로 표현을 하는데 정신 나간 사람들의 도시다라고 말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시대가 그렇게 만들어냈다라는 거를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지금 뭐 잠깐 주인공 얘기만으로도 궁금증이 좀 많이 생기는데 플로리안 씨는 어떤 캐릭터가 좀 가장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약간 그 퉁퉁한 용사님이 있잖아요. 그 게레온의 형사. 파트너 그 아, 우너. 볼터. 그분은 굉장히 좋았어요. 볼터 뭐 경관. 약간 매력적이고 근데 다른 편에는 약간 의심스러워요. 딱 얼굴 보면은 뭘 생각하는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 초반에는 조금 의심스러운 구석 그리고 주인공 라트를 좀 의심하면서 좀 경계하는 눈빛이 저도 좀 이상하게 보였는데 또 이 캐릭터 굉장히 매력적인 게 처음에는 좀 약간 굉장히 유능한 형사처럼 등장을 했지만 또 이렇게 폭력도 사용하고 그리고 원래 뒷돈도 받더라고요. 네. 굉장히 좀 여러 가지 면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여서 저 캐릭터 대체 뭐지? 이렇게 궁금증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캐릭터예요. 저는 독일 배우들을 뭐 많이 보진 못해서 낯선 얼굴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현지에서는 좀 유명한 뭐 좋아한지도 낯선 얼굴이었어요. 낯설었어요. 그냥 독일에서 유명한 분이겠죠. 근데 이제 세계적으로 남의 나라 얘기하듯 하는 거. 남의 나라처럼 얘기하는데. 근데 뭐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받는 뭐 배우들은 아직 뭐 그런 거 아니고 이제 그 게레온 유명. 게레온. 근데 이 볼커브르라는 배우는 우리 국내 관객들에게도 좀 약간 낯익은 얼굴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이 출연한 작품들이 우리나라에서 개봉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더 리더라는 작품도 있고 유명하잖아요. 진짜? 알아요. 네. 그리고 뭐 그 얼마 전에 독일에서 이제 이 작품 못지않게 화제가 됐었던 시대극이 하나 있는데 제너레이션 워라는 작품이거든요. 그 작품이 우리나라에는 또 포화 속의 전쟁이라고. 아, 거기 네. 나왔던 사람이구나. 네, 그 주인공으로 좀 국내 시청자들, 좀 드라마 팬들이라면 알만한 그런 배우고 이 샤를로트 역의 여배우도 지금 되게 주목을 받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내한한 적도 있어요. 2013년에 이 배우가 출연한 취리라는 영화가 서울국제 청소년 영화제에 출품이 됐거든요. 거기에 출품을 한 출품작 중에 출연을 해서 내한을 한 적도 있어요. 어머. 알았으면 진짜 갔을 텐데. 그러니까 지금 훨씬 더 독일에서 이제 탑스타로 성장을 한 게 그 네. 얼마 전에 보그에서 그 세계 나라를 대표하는 여배우들을 이렇게 총 출동을 시켜가지고 커버지를 찍은 적이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베두나, 네. 미국에서는 스칼렛 요한슨, 프랑스에서는 뭐 레아 세이두 이런 기라성 같은 배우들이 나왔는데 독일을 대표하는 여배우로 바로 이 샤를로트 역의 이야. 프리스가 등장했습니다. 와, 표지 모델이나 이런 데 나왔으면 말 다 했죠. 뭐 보그 세계적인 잡지인데. 오, 야 재밌네요. 자, 유드픽 마지막 장면 함께 하실게요. 문어를 통째로 저렇게 수송을 했나 봐요, 옛날에. 아직 냉동차가 없으니까. 몰랐어요. 이렇게. 이 카르다코프가 굉장히 유명한 바이올리니스트로 등장을 하는데 그 예술 활동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혁명에 투신을 그런 인물이잖아요. 저런 그 20년대, 30년대 독일 호프집 분위기 네, 저런 맞아요. 거는 요즘 이제 관광객들 위해서 저렇게 재현 많이 해놔요. 네. 있던 것 같아요. 저런 거 본 것 같아요. 특히 거기 플로리앙 씨 고향인 뮌헨에 가면은 뭐 이거 저런 영어 분위기 드시면 나는 맥주집 되게 많거든요. 네. Ja, und er hat mir dann erstmal geholfen.
여기에서 또 중요한 거는 저 그레타라는 캐릭터가 정말 그 최저층의 빈민층의 현실을 그러니까 나타내는 그런 인물이거든요. 네. Das ist Greta. Und? Mit den besten Empfehlungen. 저거 처음에 아. 취직하러 갔는데 마치 오케이. 그 말 건강 상태 보는 것처럼 이빨 벌려보라고 하는 네. 거 그런 것. 얼마나 그 당시에 인권이 형편없었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죠. Ich kann das nicht. Mensch, Greta, du bist doch 이 so... 씬도 참 Ich kann das 놀랐었어요. 가슴 아프죠. 네. Aber warum denn 그 nicht? 생계 때문에 verspreche, dieses 여성들은 halb so 매춘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또 상황이었고 아이를 가지면 낳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돈도 없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또 화려한 클럽에서 또 이런 화려한 문화를 또 즐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게 정말 혼종의 도시 같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단체로 춤을 또 같은 춤을 춘다는 거에 재밌더라고요. 와. 네, 독일 역사에서 아마 가장 개방적인 시기가 저때였을 거예요. 다시는 저 정도의 개방성을 이루지 못했어요, 독일은. 되게 어두운 뭐 장면도 많이 나오긴 했지만 반면에 그렇게 어렵게 그런 트라우마를 겨우겨우 이겨내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네. 화려한 장면들이 꽤 많이 나왔었어요. 그죠? 그렇죠. 막 춤도 추고 막 음악 연주도 하고. 어떨 때 보면은 꼭 뮤지컬처럼 느껴지기도 할 정도로 맞아. 맞아요. 노래하는 신도 많이 나오고 연주하는 신도 많이 나오고 춤추는 신도 많이 나오고 이 샤를로트랑 게레온도 춤을 너무 잘 추잖아요. 근데 저 덤블링 할 때 놀랬잖아요. 괴로워. 게레온하고 샤를로트가 이제 처음 그 카르다코프의 정체를 추적을 하다가 클럽에 가서 같이 춤을 추게 되는 씬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장면이 되게 인상적이었던 게 그 클럽을 나가면은 게레온과 샤를로트의 관계는 다시 어떤 위계적인 격차가 벌어지잖아요. 상사와 교수 그리고 어떤 중상위층과 빈민층 이런 위계적인 질서가 춤을 추면서는 다 깨지거든요. 허물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좀 인물들이 평등하게 만날 수 있는 그런 씬이어서 좀 어둡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굉장히 좀 해방감을 느낄 수가 있는 댄스 씬이었던 것 같아요. 1920년대, 30년대 베를린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상태길래 저렇게까지 과격하게 노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그 전쟁 트라우마를 잊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더 자극적인 걸로 전쟁 트라우마를 잊어야 되기 때문에 변태 성행위를 묘사한 그런 사진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도 발견이 되거든요. 그러면 현대인들이 보면은 기겁을 해요. 왜요? 너무 적나라해서. 세서. 예. 그래서 지금이랑은 비교도 안 되게 자극적인 걸 사람들이 찾을 수밖에 없는. 두 번째는 경제 문제가 있었어요. 저때 독일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했냐면요. 이런 농담이 있었어요. 형하고 동생이 있었는데 형은 저축을 되게 열심히 했대요. 네. 동생은 맨날 맥주만 마셨대요. 근데 1920년대가 되니까 동생이 형보다 부자였대요. 왠지 아세요? 인플레가 너무 심해가지고 돈 가치보다 맥주병이 더 가치가 높았대요. 그러니까 재미로 나온 얘기. 예, 재미로 나온 얘기긴 하지만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돈을 벌잖아요. 돈을 저축하고 미래를 위해서 그 하는 게 의미가 없는 시대예요. 그날 벌면은 그날 써야지. 그날 번 거를 내일 쓰면 돈 가치가 반토막이 된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두 가지 상황, 그 상황이 합쳐져서 나타나는 문화이기 때문에 네. 예, 저 문화를 갖다가 지금 우리 윤리적 기준으로 보면은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바빌론 베를린 지금 우리가 뭐 드라마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건 20, 30년대 독일 베를린 모습을 보았는데 참 격동적이었어요. 현재 베를린의 모습은 완전 다르겠지만 어떻게 달라요? 완전 달라졌어요. 이제 드라마대로 나는 건물이나 뭐 간판이나 그거 다 없죠. 없었죠. 없지. 다 새롭게 만들고 이제 뭐 난민도 많이 왔고 이민자들도 많이 왔고 네. 이제 약간 뭐 미국의 뉴욕이랑 비교하면 좀 비슷한 느낌? 제 채널유에서 뭐 영국 드라마도 많이 봤지만 우리가 역사적인 드라마를 좀 많이 다뤘잖아요. 세계적인 역사 지식이 좀 생기는 것 같아서 참 좋은 거. 채널유 왜 이렇게 괜찮죠? 아니 플로리아는 재밌는데 이게 독일 하면 이제 좀 노잼 이미지가 조금 있대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해요? 예, 이제 지난 100년 동안 사람들이 많이 겪었어요. 정치적인 막 갈등도 많았고 안정성이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사람들이 막 농담 많이 안 하시고
또 독일 문화 빠지는 분들은 또 독일 문화 깊이 빠지시거든요. 네. 근데 독일 문화에 빠지는 분들 보면은 세 가지 이제 다른 시대에 빠지세요. 어떻게요? 하나는 이제 독일의 낭만주의 문화. 릴케 하이네 시라든지 뭐 괴테, 뭐 파우스트 뭐 이런 거에 빠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또 딱 그것만 또 파세요. 네. 그다음에 이제 요 시대를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약간 바우하우스, 약간 철과 유리로 된 그 뭐 미니멀리스트 바우하우스 네. 디자인, 그다음에 저 베를린 데카담스 문화, 뭐 약간 그 공업 디자인 막 그 자동차 옛날에 그 1930년대 포르쉐 막 이렇게 요런 거 빠진 분들은 또 그것만 좋아하시고 네. 낭만주의 잘 몰라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이제 분단 국가고 이러기 때문에 무기를 잘 만들었기 때문에 네. 독일 밀리타리에 빠져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독일이 딱 이미지가 딱 세 가지로 나뉘는데 이걸 갖다가 합쳐서 역사적 맥락으로 보면 얼마나 흥미로운 나라예요, 그죠? 그러네요. 근데 다 따로예요. 그 네. 독일 그러면 매력을- 이게 독일이랑 매칭이 안 되니까 네. 예, 노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재밌는 거 되게 많죠. 예. 일단 독일 하면은 또 우리가 맥주 좋아하시잖아요. 독일 음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독일 음식? 그만하세요. 솔직하다. 노잼 아니야. 재밌어. 뭐 우리나라 맥주는 최고이죠. 우리가 주로 밀맥주 마시는데 네. 이거는 필터링하지 않고 비타민도 많이 들어가고 있대요. 예, 제가 주로 그냥 바이즌 비어라고 바이젠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여튼 막 예, 그래가지고 뽀얗게 나오는 거 이렇게 비타민도 따르면. 많이 나오고.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나라 브랜드가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브랜드가 없잖아요. 아, 그러니까 딴 나라는 유명 맥주 브랜드가 딱 한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게 그 나라 맥주 그럼 이게 인지가 되는데 워낙 독일은 수백 개다 보니까 대표 브랜드가 안 생긴다. 아마 뭐 한국에서 편의점 들어가면은 막 파울라나 네. 네. 들어봤어요. 많이 팔려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거는 좋아요. 전 독일 맥주 괜찮아요. 진짜 좋아해요. 우리는 이제 그 밥을 먹잖아요. 이렇게 반찬 있고 밥을 먹는데 독일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앞에 고기밖에 없어요. 고기. 네, 감자. 그냥 소세지 하나 덜렁. 아니면 그 안주를 많이 안 먹어요. 슈니첼이라고 그래가지고 네. 돈가스 슈니첼. 같은 거 있거든요. 이거 하나 덜렁. 그리고 이게 탄수화물이 없어요. 그다음에 맥주가 있는 거예요. 그거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밥이구나. 그리고 그 맥주가 무지하게 짜거든요. 네. 근데 이게 맥주가 밥이라는 걸 이해를 못하면은 이게 짜요. 근데 이게 밥고 이게 반찬이잖아. 그러니까 소세지를 잘라서 반찬으로 먹고 그다음에 맥주로 내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밥을 먹고 우리도 반찬을 먹어야 그렇지. 되는 개념인 거네. 그러니까 200cc 마셔주고 소세지 한 입 먹고. 그러면 이게 진짜가 아닐 텐데 진짜 같아. 본인 생각이죠? 예. 음식이 뭐 고기 주로 나오기는 한데 우리가 주로 감자 먹잖아요. 네. 아니면 빵. 근데 자요. 한국 사람들 다 그래요. 뭐 독일 음식 이제 짜요? 먹어보면 짜다. 막 이러면서. 근데 맥주가 밥이었어. 예. 이제 알았어. 인정해요. 독일 맥주 얘기가 나오니까 맥주 축제도 독일이 세계적으로 또 유명하잖아. 옥토버. 네. 후원 말에 뭐 여는데 거기에서 이제 막 맥주 마시고 뭐 맛있는 음식도 막 보고 춤추고 뭐 놀이터도 타고 감각이 엄청 많아요. 맥주 파는 사람들이 그냥 가격에 올려놓고. 마가지. 사실 다른 도시 가면은 있어요. 똑같은 거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립니다. 도시마다 다 있구나. 예. 근데 미넨으로 다 몰리니까 거기 가면 바가지 그지? 쓰고 바가지. 딴 도시에 가면 현지인 가격. 네. 전통적인 느낌이 느낄 수 있고. 야, 이것도 팁이네요. 꿀팁. 미넨 쪽에만 계시면 마가지 또는 눈탱이. 네. 살짝 잘 외곽에. 분산해서 독일 여행 갔을 때 좀 써먹을 수 있는 단어나 아니면 뭐 문장 같은 거 좀 쉬운 거?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한국에서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팁 줘야 돼요. 이게 되게 어려운 거 아세요? 동남아 가도 1,000원 줘야 돼, 2,000원 줘야 돼. 이런 거 전 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뭐 만약에 우리가 뭐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를 받고 나올 때 모르니까 5,000원 드리면 5,000원이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게 1,000원만 줘도 되는 나라가 있고 이런 개념을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막 20유로 나왔어요. 그럼 그 직원한테 22유로 주고 파스트 쇼라고 하면 돼요. 뭐라 그런다고요? 그 파스트 쇼. 파스트 쇼. 파스트 쇼. 괜찮다. 저번에 우리가 배운 단어가 그다음에 they made 뭐 안녕 왔어 뭐 이런 Was 느낌. geht? Was geht? 이거 증거끼리 할 수 있어요. Was geht? 바스키? 약간 what's up. 근데 독일이 유럽 치고는 존댓말이 좀 까다로운 편이어가지고 오신 분한테는 쓰면 안 돼요. Was geht? 안 돼? 조심해야겠다. 나이 드신 분한테 바스케이츠 그러면 뭐야 처음 보는 사이 뭐 피해갈 수 없는 시간 이 감독님들과 배우들이 그렇게 고생해서 만든 걸 우리가 뭐라고 네, 745. 점수를 줘야 됩니다. 5점 만점에 몇 점 주시겠습니까? 5점 만점 5점. 자신 있게 좀 만점. 주면 안 돼요? 네. 만점?
지금까지 이런 재미있는 중국적인 드라마는 네. 우리나라에서는 없었어요. 제가 봐본 적이 없어요. 저는 4.8. 4.8. 왜? 지난주부터 이미지 관리하세요? 이렇게 아니. 내가 좋아하는 게 나오는 거죠. 내가 좋아하는. 약간 역사적인 거 좋아하니까. 네, 역사적인 거 좋아하고. 역사를 좋아하니까 또. 저처럼 네. 역사 덕후들은 그 고증을 얼마나 잘했냐 이거 보고 감동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0.2는 역사를 드라마 소재로 쓸 때 네. 역사가 배경에 있어야 더 저는 더 아름답다고 생각해요. 근데 역사가 너무 주인공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영국이나 프랑스 사람들이 그런 걸 잘하거든요. 역사는 역사대로 뒤에 흘러가는데 네, 배경. 사람들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독일 드라마는 역사가 앞으로 와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사람들이 좀 역사에 묻히는. 근데 그게 독일의 역사가 워낙 그래서 그쵸. 예, 사람이 역사 속에 실제로 묻혀 있으니까 그렇긴 한데 그게 이제 조금 드라마를 볼 때는 좀 무게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거. 근데 저는 이 드라마의 형식미에 좀 가산점을 주고 싶어요. 그래서 한 4.9. 와 4.9. 네. 그러니까 저도 뭐 역사극 되게 좋아하긴 하지만 이 작품의 형식미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어떤 미적인 즐거움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은데 저는 한 4.6점 역사적인 아픔을 뭐 같이 겪었던 나라기도 하고 일단 독일 역사는 저는 처음 접해봐서 0.4점은 치정. 지정이 없어서. 치정이 멜로가. 감사합니다. 네. 로렌 씨 오늘 같이 그 독일 드라마에 대해서 한국인들이랑 같이 읽어보니까 어떤 소감이세요? 제가 사실 이 드라마를 보게 돼서 감사했죠. 뭐 이렇게 재밌게 봤고 네. 많이 반성하고 역사에 대해서 뭐 많이 배웠고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서 와서 같이 얘기 나눠서 굉장히 좋았어요. 즐거웠어요. 자, 지금까지 독일 드라마 바빌론 베를린을 함께 하셨는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나라와 좀 같은 아픔을 겪은 그리고 분단을 겪은 아픈 역사가 있는 독일이었습니다. 아픈 역사도 역사예요. 가슴속에 좀 새기고 한 번 더 되짚어보는 그런 역사를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역사의 무게가 무거운 독일. 다른 이웃 유럽 국가 드라마와는 그래서 조금 다른 톤을 가지고 있어서 흥미롭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유드피아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안녕히 계십시오. 계세요.